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하던 사과와 배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투입되기 시작한 1,500억 원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필요시 더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배분이 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가운데 10년간 1,000여 명씩을 증원하는 건 어떠냐는 중재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탱크를 모는 장면이 북한 매체에 또 공개됐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씨 3대의 탱크 사랑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고공행진을 하던 사과와 배의 소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건가요, 지금? 일단은 추세가 꺾인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제죠.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과 10개 이 소매 가격이 24,000원 정도로 전날보다 12% 가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당 2,400원이네요. 그런 거죠. 배 10개 소매 가격도 41,000원 조금 넘으니까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10% 전후니까 꽤 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도 사실 사과 한 개 가격은 여전히 2,400원, 배 한 개 가격은 4,100원이니까 예전 생각하면 선뜻 가서 배든 사과든 집기가 참 쉽지 않은 거고요. 하지만 최고점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 최고점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달 7일, 이달 초에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추세가 열흘 가까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 속달하기 이르다 이런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비해서 여전히 사과는 5% 이상, 배 같은 경우는 무려 50% 넘게 오른 상태니까요. 체감으로는 역시 사과나 배가 흔한 말로 국민 과일이었던 게 이제는 국민 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이제 계면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농축산물 마트를 찾았습니다. 밥상 물가를 직접 챙겼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아시는 H마트입니다. 이 양재지점 방문했는데 농축산부 장관이 같이 이제 수행해서 갔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사과를 먼저 들어보고요. 채소 매장에 또 가서 야채, 파도 들어보고 대파죠. 그다음에 이제 과일 역시 백값도 또 궁금해서 상인분들과 또 직접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이렇게 또 소비자들도 만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다음 날이 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들은 2%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 유가와 과체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아직 일반 국민들은 마트나 슈퍼 가서 사과나 배 같은 우리 과일을 집어들기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 정부는 대체 수입 과일들을 이익을 안 남기고 이른바 노마진입니다. 무제한으로 시장에 풀기로 했죠.
예, 근데 이제 사과, 배 이렇게 이건 사실 뭐 수입해서 되는 게 아니, 수입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체 그러니까 과일에도 대체제가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 과일인데 이것을 이제 늘려가지고 또 그 관세 인하 품목도 늘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대체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사과나 배는 우리 입에 아주 익숙해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수천 년 그렇죠?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가면 우선 사과나 씻거나 배를 짚는데 외국 물론 이제 과일도 상당히 입에는 이제 지금 달고 뭐 좋긴 하지만 우리 이 사과나 배같이 그렇게 입에 익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우선 가면 사과 배를 찾는데 이게 그렇게 올랐단 말이죠. 네. 엄청스레 올라가지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이 동월 대비해서 71%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이고 귤은 뭐 78.1%. 귤도 비싸서 뭐 예, 그리고 안 됩니다. 배도 61.1% 이런 식으로 엄청 수준이 뛰어오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충격적이죠. 그럼 저도 가끔가다 이제 지어시고 따라서 마트에 가는데 네네. 가보면 제가 그래요. 아, 그건 저기 좀 나중에 사자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우선 과일 이런 것은 안 먹고는 안 되거든. 먹어야 또 당분이 들어가야 해서 기분도 또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까 윤 대통령이 보여준 그 뭐 채소라든지 이건 생활 필수품이고 네. 사실 음식이니까 이게 값이 폭등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그 체감은요 훨씬 크거든요. 네. 그 훨씬 충격적이니까 이 점에서 정부가 대체제라도 많이 늘려가지고 네. 예, 그만큼 이제 가격 이것을 좀 떨어지게 해가지고 국민들 기분을, 국민들 마음을 좀 달래겠다. 또 국민들 입을 좀 달래드리겠다. 정부로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과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 마트를 돌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요즘 전국의 마트와 시장들을 누비고 있는데요. 장보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 또 송 장관의 밥상 물가 안정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지금은 하나를 고르더라도 두 개를 살까 하나밖에 안 사. 그리고 망설여지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직접 낮추기 위해서 납품 단가 인하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족한 물량을 그 할당 관세 적용한 해외 물량 공급 확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T를 통해서 오렌지하고 바나나의 경우에는 직수입해서 직접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이 지원 규모를 더 늘려라고 지금 지시를 해둔 상태죠?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당정이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원 투입 얘기가 나온 게 15일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긴급 투입하라고 지시를 한 거는 또 어제고요. 그러니까 한 4, 5일간의 시차가 있는데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장에서 과일 가격의 변동이 그러니까 하향으로 이렇게 막 뚜렷하게 가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요즘 또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대통령이 조금 앞두고 있죠. 네. 예, 강경한 어조로 1,500억 원을 빨리 일단 투입하고 모자라면 더 해라 이렇게 말을 좀 한 거고요. 또 하나 어제 윤 대통령이 얘기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엄정 대응하라.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사과나 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중간에 유통상들이 좀 장난을 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가격을 좀 과하게 그 중간에서 좀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데에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안정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물건값이라는 게 뭐 정부가 뭐 수입하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결국 민간 기업에서 재료를 뭐 수입하거나 또 민간 기업에서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CJ 같은 이런 대기업들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원재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격이 떨어진 원재료 가격을 좀 빨리 좀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물가를 좀 내려달라라는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좀 뭐 총력을 기울여서 물가 잡기에 좀 나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요. 저도 아까 그 주필님 말씀하실 때 저도 집사람이랑 이제 시장 갔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사과나 배를
선뜻 사 먹는 사람이 부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웃으시는데 지난달 과일 물가 상승률 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 40여 년 만에 최대 가장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화면에서 좀 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저런 표를 보신 게 정말 그동안에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저 소비자 괴리율이 물가, 엄청나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현재 우리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3.1% 올랐다 이건데 과실 물가, 결국 과일 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40%가 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격차가 37% 정도 되네요. 예, 배수로 따지면 13배가 넘으니까 올라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뭐 굳이 통계를 따져보면 이 물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게 1985년이니까 1985년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30여 년이 훨씬 넘은 거고요. 직전 최고치를 좀 찾아보니까 1991년이었습니다. 그때가 37%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 3년 만에 네. 과일 물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른 해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사과나 배, 귤, 주필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손이 나가고 사 먹던 걸으면서도 이렇게 씹어 먹고 하던 이른바 국민 과일이었습니다. 이런 과일들 값이 그야말로 폭등하니까 곳곳에 민심이 아우성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감하는 게 체감 물가가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게 굉장히 불쾌해지는 거다. 저게 보십시오. 그래서 귤, 사과, 네, 복숭아, 배, 이게 감. 말이죠. 전국 네. 보면 사실 그 동안에 귤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인가요? 이게 저런 상승폭이 저렇게 올라갔던 적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70% 넘어선 경우가 3번 정도 된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과일 값이 아까 우리 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물가가 3.1%인데 과일 값이 전체적으로 40.1%, 그다음에 한 70몇 %씩, 귤 같은 경우는 78%씩.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무리 근데 사실 문제는 또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기후 변화 때문에도 아마 더 심각하고, 네. 사과 맞습니다. 같은 거나 배는 앞으로도 생산량이 회복될 것인지, 거기인데 저도 생각하니까 옛날에 제가 사과밭집 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볼 때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사과 품종을 빨리 개선하든지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당장 정부에서 돈 푼다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예, 이 점을 정부 당국에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곤 주필께서 과수원집 아드님이신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 어릴 때는 사과값이 왜 좀 이렇게 안 올라 주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과를 잘 안 먹는다 뭐 농가 이랬는데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완전히 이제 격세지감을 갖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사과배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힐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입 문제 때문에 저도 예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몇 년 전에 그 뉴질랜드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트에서 그냥 사과 한 6-7개 정도 들어있는 그 봉지를 살 때 우리 돈으로 한 4-5천 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4-5천 원?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행 다니면서 계속 뭐 차 안에서 먹으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과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보면서 그때 뉴질랜드 사과 되게 맛있었는데 싸고 두려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아보니까 일단 맛은 둘째 치고요. 이 농수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절차가 일단 굉장히 8단계 이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8단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이미 심지어 뭐 거의 한 20년, 10년 전에 이런 미국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또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 한국에 사과를 수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현재 농산식품부에서 이제 그 과정을 좀 밟고 있는데 네네.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사실 결론이 안 났다는 걸 보면 까다로운 것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 앞서 잠깐 앵커께도 말씀하신 대로 해외 농산물 수입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병충해 문제거든요. 무더우니까. 예, 이게 작아서 잘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를 사실 이를테면 사과가 한 10,000개쯤 들어온다고 치면 그 사과 하나하나를 다 전수조사할 수도 없는 거 안 아니겠습니까? 되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묻어 들어오고 그게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전체 과일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생산량 그래요?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러면 만약에 사과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병충해가 들어와서 그게 만약에 퍼진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과 농가가 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물론이고 네네. 사과 자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2021년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 파동이 있었을 때도요. 그렇죠. 그때도 뭐 금계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란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을 밟아놔서 오케이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금방 됐던 건데 과일은 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다. 이게 현재 좀 정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네. 수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과일 대신에 영양제로 비타민 C나 D를 보충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주필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맨날 뭐 이제 농담 삼아 비타민 C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비타민 C라든지 뭐 D 이런 비타민 이제 제가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고 과일 먹는 것을 전적으로 뭐 약으로 대체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기분상으로라도 과일 못 먹으니 기분상으로도 이 비타민 C, 비타민 D, 뭐 비타민류는 이 과일을 못 먹으니까 이런 것으로라도 대체해야지 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한데 또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또 요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니까 네. 이 비타민류에 대한 이제 소비는 계속 급격히 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과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 덕분에 비타민 만들려는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늘어난답니다. 뭐냐면 소비량이 예컨대 SSG닷컴에서 18일 날 해봤더니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지난 10일까지 비타민 영양제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나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답니다. 그 과일값 오른 만큼 올랐네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 적절합니다. 뭐냐면 남의 불행 나의 행복이라고. 제약회사 회장이 아마 우리 박앵카한테도 표창장 갖다 주겠습니다. 뭐 전 상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신적으로요 사과배를 직접 먹는 것과 비타민을 먹는 것과는 또 좀 감이 다르거든요. 네. 자, 사과나 배를 비싸서 못 사 먹는 소비자들만 우울한 건 아닙니다. 과일 상인들도 많이 팔면 좋은 거 아니야? 비싸게 안 그렇다고 하네요. 왜 그렇죠? 예. 이게 사과값이 너무 비싸고 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과일 파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 아마 사과나 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국민과일이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이 두 국민과일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 당연히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서 물건값이 오르는데도 물건이 잘 팔리면 당연히 훨씬 더 마진이 올라가니까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때는 정말 아주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물건값이 많이 올라서 과일 자체가 팔리질 않으니 매출이 더 떨어진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뭐 국민과일이라는 이 표현에서도 아시듯이 이 사과나 배는 사실 대체제를 사실 구하기 마땅치 않거든요. 사과, 배 먹다가 뭐 다른 과일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바나나라든가 다른 걸 먹으면 사실 또 그 맛이 다른 거죠. 키위, 체리, 바나나로 안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입맛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일은 또 특성이 보관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품 이런 거 하루 달리. 이틀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든 뭐 이를테면은 뭐 사과나 배 어디 멍들거나 그런 사과나 배를 뭐 제값 주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기하는 물량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뭐 이를테면 보관이 어떤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그런 과일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과일을 무한정 뭐 몇 년 이렇게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 때문에 과일 도매상, 소매상들도 그렇고 이를테면 농가들도 그렇고 정말 이 과일값이 너무 오른 데 따른 그런 피해가 아주 막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헬멧을 쓰고 달리는 탱크의 포신 아랫자리 그 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북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10살 난 딸 김주혜에게는 새로운 호칭도 부여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역중한 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소 경멸의 기계 드높이 선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공개 보도상에 사진으로 6발이 되어 있던 거고요. 이거보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원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이 19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발동기, 북한에서는 엔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고출력, 그러니까 뭐 아마 대형 ICBM 같은 데다가 넣을 그런 엔진인데 대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것이 얼마 큰 성과인지는 적들도 알 것이다.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이 이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만든 미사일들 왜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그렇죠. 다 액체 연료 기반이거든요. 그거는 갖다 세워놓고 액체를 채우느라면 반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탐지 다 되고 위성 탐지 다 되고 기립시키는 시간 들고 기립 시간 들고 기름 넣는데 한 뭐 30분 1시간씩 드니까 그거는 사실 큰 쓸모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아마 김정은 생각은 또 큰 돈을 들여서라도 액체를 고체 연료로 바꾸겠다, 이런 아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이 발동기의 지상 분출 시험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었고 또 올해 1월에도 이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고체 연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게 됐다니까 저렇게 막 과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1월 달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계속 고체 연료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신뢰성이랑 다 증명이 됐다. 이제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아하.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 반공격,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의 반공격을 받기 전에 재빨리 미사일을 쏘고 피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도맞기 전에. 네네. 근데 저게 또 하는데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냥 지금 사람들은 굶주리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는다는데 저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액체 연료 안 쓰고 이제 어디서나 건전지 끼워서 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예. 저게 또 이제 북한 인민들의 피땀이다. 피땀이고 눈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탱크 얘기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신형 탱크, 땅크라고 하죠. 러시아어를 쓰니까. 그 포신 아래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한 자리에 들어가 달리는 장면을 지난 14일에 공개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땅크병 대항 경기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을 과시하며 모습을 드러낸 신형 주력 땅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땅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계속 러시아어 땅크 하죠. 네. 3월 14일 조선중앙TV에 공개된 스틸 사진인데, 자, 저렇게 이제 땅크 부대에 가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저 왼쪽에 지금 땅크병들 쓰고 있는 장교용 헬멧을 들고 저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탔습니다. 자, 2020년입니다. 10월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탱크가 있었어요. 그 탱크하고 같은 기종으로 보입니다. 자, 실전 배치를 이제 끝냈다.
이런 얘기죠? 그 2020년도 열병식 때 나간 거는 아마 그때 만들어서 아마 실전 배치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탱크 대항 경기라는 게 기계와 사단들끼리 서로 탱크 경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탱크가 나왔다는 건 실전 배치가 끝났다. 저게 열병식 때 2020년 10월 열병식 때 탱크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나온 그 탱크인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습니다. 같은 거다. 예. 그제 뭐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탱크 이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T-62 러시아 탱크를 개량해서 만든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이름, 그다음에 또 T-72를 바꾼 거는 또 폭풍 탱크 이렇게 바꿔왔거든요. 성군 탱크, 폭풍 탱크. 뭐 천마도 붙이고 천마도 폭풍도 붙이고. 예.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였겠지만 우리는 저거 2020년에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M2020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2020년에 네, 우리가 그래. 발견했으니까 M2020. 우리 분류 코드는 M2020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기존의 주력 탱크인 천마, 폭풍호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 신형 탱크와 우리 군의 주력인 K2 전차를 비교해 보고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1대1로 사거리 안에서 붙으면 우리가 훨씬 낫다. 우리 K2 탱크는 명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탱크는 1500마력 엔진을 써요. 근데 북한 탱크는 대체로 750마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동력 같은 데서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K2 탱크는 이 사격 통제 장치도 자동이고 그리고 포탄 장전하는 것도 자동입니다. 근데 북한군은 아직도 밀어서 넣는 거거든요. 아, 사람들이 일일이 넣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빨리 보고 빨리 자동으로 장전해서 쏘면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2배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쏘면 그때 이제 돌리고 있는 건가요? 돌리고 있는 거죠. 북한은 돌리고 있는 건데 저기에 조금 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불세라고 하는 반탱크 미사일을 탱크 위에다 달았어요. 아. 2발을 달았는데 어느 세계 나라 탱크에 반탱크 미사일을 단 탱크는 없거든요. 탱크는 네. 탱크끼리 붙는 건데 아마 저기에도 뭔가 부족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탱크 미사일을 붙인 것 같은데 불세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근데 저거는 조금 더 먼 데서 볼 수 있으니까 저거는 우리 탱크한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사거리 밖에서 저 불새가 날아오면 네. 우리로서도 난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위협적이다. 네, 위협적이고 저기는 저 탱크도 새로 나온 M2020에는 이 반응 장갑이라는 걸 덕적덕 붙였거든요. 네네. 뭐 그거는 이제 신형 탱크들의 모습을 흉내내긴 했는데 우리 이제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랑 그 폭발 반응 장갑들을 다 붙였거든요. 네. 불새를 어떻게 막을지 예. 미리 가서 그냥 코브라 헬기 같은 걸로 때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자, 김정은은 탱크 부대에 가면 꼭 직접 탑승을 하는데요. 탱크에 대한 사랑이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유별나죠? 김정은이가 아마 비행기도 타고 싶을 겁니다. 전투기도 몰고 싶겠는데 그건 너무 힘드니까 막 가장 지상군에서 탱크는 뭐 지상전의 왕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 탱크를 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로서 이제 주민들한테 군인들한테 아 역시 지도자는 탱크도 몰 줄 알고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후계자 때도 탱크를 몰았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 날 최고사령관이 됐는데 그 며칠 지나서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 날도 처음으로 간 게 백공호 탱크 사단에 갔습니다. 백공호 땅크 사단. 땅크 사단. 저게 이제 6.25 때 중앙청으로 밀고 들어온 그 그렇죠. 부대라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근위 서울 유경수 백공호 땅크 사단. 류경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북한에서는 유명한. 유경수가 북한의 첫 탱크 사단장이고 김일성의 이른바 전우이고 네. 그 아주 뭐 북한군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경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류경수입니다. 네, 류경수. 네. 유경수 여사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예. 농담입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2012년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직접 탱크에 탔습니다. 그 장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멍서 땅크에 오르시어 저정간을 틀어잡으시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무족의 백두산 장군. 오늘 우리 대장이 훈련 지도를 하면서 직접 땅크를 몰고 포사격을 하였는데 새해 첫 포성을 그가 올린 셈입니다.
저 때가 참 2012년이니까 12년 전인데 네. 저 때만 해도 살도 안 찌고 예. 상당히 애뛰고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때부터 하여튼 탱크 하면 달려갔습니다. 김일성은 6.25 남침 때 소련의 스탈린에게 받아온 T-34 탱크 부대들을 앞세워 그야말로 우리 국토를 유린했었죠. 그때 당시에 T-34만한 탱크가 없었습니다. 세계. 그렇게 아주 무적이 탱크인데 그 탱크를 스탈린이 줬거든요. 242대를 줬는데 242대를 몰고 이제 동과 서로 밀고 내려왔는데 사실 뭐 우리로서는 저걸 막을 만한 그 어떤 반탱크 포도 없었고 네. 우리는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그야말로 6탄으로 막았죠. 6탄으로 막아서 저 탱크를 정말 우리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탱크입니다. 네. 저게. 그렇군요. 김정은이 5번의 그 훈련 지도라는 명목의 군부대 시찰을 했는데 이 가운데 공수부대 훈련에 딸 주혜를 대동했습니다.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를 이때 공식적으로 전용차로 사용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아우루스가 전용차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저것이 이제 방탄이 되고 유리도 방탄 유리고 장갑도 방탄 장갑이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신변 안전이 제일 첫 번째 그거니까 아마 저거를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가 보도한 건 처음입니다. 네. 저기에 이제 딸과 자기가 타고 저기를 내렸는데 그전에는 왜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마 방탄 유리가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거는 뭐 안전하니까 저 차를 이제 아마도 공식 차량으로 저걸 쓸 것 같고 저렇게 타고 다니면서 러시아가 우리 뒤에 있다, 우리 뒷배다 이런 것도 좀 자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그래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자기 오빠가 푸틴 선물한 전용차 이용했다. 모스크바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까지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자, 북한 매체들이요. 이 딸 김주혜를 위대한 향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다 알겠지만 부대를 이끌고 가는 병사를 말하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김정일도 처음에 나왔을 때 향도의 지도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주혜도 역시 이게 처음으로 지금 향도라는 말을 썼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 뭐 존귀하다, 사랑하는 자제, 뭐 존경하다, 예. 뭐 가장 사랑하는 자제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뭐 저거는 약간 좀 뭐 샛별 장군이라는 말은 아직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게 이제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강동 온실 농장을 찾으셨다. 저 공식적으로 한 말이에요. 공식적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식적으로 한 말을 봐서는 후계자 반열에 틀림없이 올라가 있는 거 맞고 왜 그러면 저렇게 향도의 위대한 11살짜리한테 저렇게 말을 붙일까? 그건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한테는 저 사람이 이제는 후계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인식시키는 효과, 각인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영환 원장님이 이제 통일부 장관 특별 보좌에 계시니까 이에 대한 우리 통일부가 그 입장을 지금 내놓고 분석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향도의 표현은 처음인데 후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후계자 반열에는 틀림없이 올라가 있다. 근데 아마 조금의 여지는 아직 있는 것 같고 뭐 통일부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4대 세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건 북한 주민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다. 4대 세습은.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가 또 이야기한 것은 북한 일반 주민들은 저 4대 세습을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네. 북한 김정은 지도부와 주민들 사이 괴리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대 세습 시도를 북한 주민들이 저걸 납득하겠느냐. 저 11살짜리 딸에게 네. 그런 부분이고 지도부와 북한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 사이는 네, 더 벌어진 것으로.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평가를 하고 민심 있습니다. 이반이 심해진다는 건 이제 뭔가 균열이 생긴다는 뜻을 본격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예. 생긴다는 뜻이겠군요. 자, 이제 끝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화물기가 아주 비밀리에 평양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위치 신호까지 끄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좀 아주 희한한 방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6일 날 일류신 76이라고 하는 대형 헬리콥터 2대를 실는 대형 수송기거든요. 이 비행기가
닷새 동안을 다른 나라를 다녔어요. 다른 나라를 다닌 걸 보니까 뭐 타지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등을 거쳐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일대를 쫙 한 중국까지 바퀴 쭉 돌고 돌고 들어갔는데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실렸을까? 아. 범상치 않은 물건이 실렸던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신호도 끄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샹하이에서 텐진으로 가다가 네. 평양으로 기술을 틀었는데 그러면서 위치 신호를 또 껐대요. 또 껐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잠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무언가 싣고 또 중국 몽골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돌아갔는데 실었던 물건이 배나 기차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 걸 봐서는 좀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무기들이 상호 교환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하신 이 화물기를 미국 정보당국이 위성으로 분석해 보니까 러시아의 군수물자 수출을 전담하는 러시아 민간 항공사 소속 화물기라고 합니다. 뭐 러시아의 민간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핵물질 취급 인가도 받은 그런 항공사라고 하니까 의구심이 커지네요. 그러니까 아비아콘 지토 트란스라는 이 회사가 핵물질, 화학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는 허락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가 그 대형 비행기가 왜 5나라를 돌면서 닷새 동안을 빙빙 돌면서 평양에 들어갔을까? 네. 틀림없이 의심을 할 만한 사항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최근 시험 발사 여러 번 해온 순항 미사일을 러시아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예,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에서 줬을 거는 순항 미사일 종류가 될 거고 러시아에서 과연 무엇을 받았는지가 우리는 더 초미 관심사가 되는 거죠. 실어주고 뭘 받았을 것인가. 예, 북한이 뭘 받았을까? 이것이 이게 보도가 나올 텐데 예. 그야말로 영화 같은 밀거래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방송은 오전 6시 10분부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